2부입니다. 잠시 후 핫이슈 핫피플 코너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해서 전문가 초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이번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의 김대호 소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번 협상에 대해서 잘된 점, 우려되는 점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우선 잘된 점 하면 우려되어 왔던 최악의 케이스 파국으로 가는 길은 막았다. 25% 막아냈다. 그렇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 수입이 중단되는 사태까지도 올 수가 그 정도의 공포가 있었는데 일단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8월 7일부터 실제로 관세가 발동이 되면 15%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자유무역 체제가 성립된 이후 우리가 미국에 15% 관세를 모든 상품에 보편적으로 무는 것은 건국 이후 처음인 일입니다. 15%라는 관세 어마어마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25%에서 15%로 낮췄으니까 선방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25%라는 관세는 애당초 없었던 거.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협박용으로만 있었던 겁니다. 원래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또 달리요. 미국과 한국과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가 있었고 제로였잖아요. 관세가. 거의 0.03 정도 됐습니다. 거의 제로였는데 갑자기 15 된다. 이 우리나라요. 기업들의 제조 평균 영업이익률이 코스피 기업 평균치가 2024년도에 8%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라 하면 100원 팔면 그중에서 8원 정도 이익을 본다. 이게 잘 되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15% 관세를 물면요. 100원 팔면 15원을 세금으로 누가 내든지 간에 수입업자가 되든 수출업자가 되든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8원 버는 장사 잘하는 기업들이 8원 버는데 15원을 세금으로 떼이면 현재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7원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과연 수출할 수 있을까? 물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서는 빨간불이 켜졌다.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엄청난 트럼프 관세 폭탄의 파고가 8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정말 허리띠 바짝 잡고 대책 세워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나마 우리 경쟁 국가 가운데는 영국만 우리보다 낮고 일본도 15, EU도 15, 뭐 캐나다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더 높고 그러니까 그들 나라들의 상품하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는 그나마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 기업하고 또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5% 우리도 15고 일본도 15, EU도 15인데요. 트럼프 관세 폭탄에 이번에 협상 대상국 중에서 약 90개 나라가 15%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5%라는 것은 뭐 아주 잘했다고도 보기 어렵고 나쁘다고 보면 그저 그런 그러니까 중진국 이상은 대부분 15%입니다. 국가별로는 68개국 거기다가 EU가 회원국이 27개이기 때문에 합하면 거의 100개 나라가 15% 됐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에서 몇 안 되는 정말 경제 맹방이었습니다. 그랬죠. 미국이 약 20개 정도 하고 FTA를 체결해 놓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경제 덩치가 중선진국 규모는 우리가 거의 유일합니다. 따라서 EU와 일본과 같아졌다고 그러는데 결코 같아지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품에서 우리는 제로에서 15로 올라가고 다른 나라는 2에서 3 경우에 따라서는 5에서 15로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격 경쟁력이 우리는 더 나빠졌다. 뭐 그나마
일본이나 유럽보다도 관세가 높지 않은 거는 다행이지만 그러나 이 자유무역 협정국에 대해서 한 그 조치로서는 너무 가혹한 한국에 대해서는 좀 가혹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FTA가 있었으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12.5로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그 말을 안 들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범 대통령실 그 정책실장도 뭐 그 대목에 대한 고충을 뭐 그것 때문에 잠도 자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 기본 베이스가 다른데.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그거를 좀 감안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미국 측에서는 큰 틀이 선진국에 대해서는 15%를 무조건 올린다는 그런 틀이 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2.5를 봐주면 또 다른 나라는 또 다른 예외 조치를 들고 나올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몇 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다. 그건 됐고 뭐 그러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의 페이버를 얻은 거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쌀하고 뭐 소고기 이런 거죠. 근데 쌀, 쇠고기도 현재 사실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놓고 보면요. 쌀과 쇠고기 다 개방이 되고 있고 쇠고기 지금 30개월 이상만 맞고 있죠. 그리고 이제 쌀도 국별 쿼타가 있는 상황인데 서로 개방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은 별로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대목은 이제 국민 민심, 우리 농업보 식량 주권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대목이지만 순수하게 경제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농산물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양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다음 문제가 되는 거는 3,500억 달러 투자한다. 이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다. 그런데 뭐 일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게 도대체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느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대출인지 대출 보증인지 직접 투자인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장점이라 하면 우리는 3,300억 불 내기로 약속했지만 그중에 상당 부분 우리가 보증서 주기로 했다. 3,500억 불. 3,500불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 조선을 위해서 미국에서 공장을 늘리면 한국의 수출입은행이나 한국의 은행이 보증서 주겠다. 그것도 사실은 보증도 여신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돈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호성이 우리가 힘이 셀 때는 우리한테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압도적으로 힘이 상대방이 더 세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에 지금 트럼프의 상호 관세 폭탄이라는 게요. 행정명령 하나로 법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행정명령 하나로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투자 안 해? 그러면 다음 달부터 한국 다시 25야.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면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SNS의 표현대로라면 어디다 투자할 것인지 자기가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Make by myself. 내가 정한다.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카지노를 만들겠다. 뭐 트럼프 대통령 부동산 업자니까 부동산 짓겠다 해도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수로가 급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틀만 정해놓고 현재로 이제부터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이제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의도적으로 자기는 이제 5,500억 달러 투자라고 하는 약속만 해놓고 세세한 문서 필요 없다. 일본은 일부러 그런다면서요? 일본의 언론 보도, 니혼 게이자이 같은 데 보도를 보면요. 이좀 잘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일본은 내각 책임제 국가예요. 그렇죠. 정권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대통령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5년은 가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해놓고 한 달 후에 잘 모르겠어 할 수가 없는데 일본은 지금 이시바 총리 곧 지금 교체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음 정권한테 맡겨라. 이렇기 때문에 특유의 전략적 모호성이 내각제라서도 훨씬 선택하기 쉽다. 훨씬 더 유리했다.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안보비 협상 이런 것까지 연결했을 때 알겠습니다. 뭐 훨씬 더 융통성이 있다라고 일본 언론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오늘 김대우 소장 말씀을 들으니까 사상 처음 경험해보는 15%라고 하는 거 예. 이거 우리 기업들한테 상당한 부담이다.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 두 번째 앞으로 투자한다는 거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다. 예.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예. 이것도 우리한테 이제 문제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어쨌든 뭐 3,500억 불이 됐건 뭐가 됐건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면 관세 안 물리니까 예. 어쨌든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고 현지 생산을 늘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국내 제조업 공동화의 위기는 계속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3,500억 불이라는 돈이 감이 잘 안 옵니다.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포린 리저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3,9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국가 부도 안 나고 간당간당 나라를 꾸려가고 있는데 3,500억 달러 외환 보유 가지고 다 쓰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돈을 거꾸로 생각해서 3,500억을 한국에서 투자한다 했을 때는 그러니까요. 일자리 지금 많이 말씀하신 일자리 경제에 아주 굉장히 큰 선순환이 예,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협상 우리 정부 협상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잘했다는 것인데 예, 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죠. 아유, 엄청 큰 영향이 앞으로 오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기업이라고 하는 게 투자할 여력은 어떤 제한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제한된 투자 여력이 미국으로 집중된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국내에 투자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투자해서 이익을 벌면 그게 미국 현지에 또 재투자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에서 그 회사가 돈 벌어들이는 거 우리 경제학적으로 GDP 나라의 성장률을 GDP로 따지는데 거기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한국 GDP는 안 잡힙니다. 예. 미국 GDP로 잡히죠.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벌면 배당금 이런 걸 가져올 수는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 보면 90%는 미국이 갖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투자한다 이런 거죠. 예.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갖는다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 정부에서 그건 재투자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낙관적인 해석입니다. 그것을 미국 정부가 왜 나 할 수도 모른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번 협정은 사실상 뭐 이제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시작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미국은 말이에요. 예. 정말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정말 깡패식처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무역 적자, 재정 적자가 제일 큰 고민이잖아요. 예. 그런데 관세를 매기면 일단 재정 수입이 확 늘어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수입은 줄어들 거니까 무역 적자도 줄어들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전부 다 좋은 건데 그러나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은 수입품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예. 미국 국민들은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 현재까지는 관세 폭탄에 따른 부작용이 통계로 안 잡혔거든요. 아직 물가나 그렇게 많이 안 오른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주말에 엄청난 쇼킹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고용 보고서에서 예. 미국의 고용이 14만 명이 14,000명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뭐 그러니까 그 고용 통계한 사람을 해고시켜 버렸다면서요. 그것은 고용 고용 통계국장 해임시킨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거 있어요. 통계 조작을 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다음에 그 다치라고 그러는 인사 해고 정책이 부른 참사인데요. 그런 식으로 미국 경제에 분명히 충격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시차가 있거든요. 역대 관세 전쟁을 터지면 단기간으로 전쟁을 먼저 일으킨 나라가 훨씬 좋다가 네. 나중에는 같이 망했습니다. 예. 대공황이 그렇고 1907년에 공황이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에는요. 그 대공황 때는 헬무트 술리법이라는 관세 폭탄을 터뜨렸을 때 후보 대통령이 터뜨렸는데요. 그때 다른 나라가 같이 관세 보복을 해서 바로 전면전이 벌어져서 폭탄이 빨리 왔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워낙 무섭게 하니까 다른 나라가 다 꼬리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랬죠. 그러는 바람에 미국의 부작용이 오는 시간이 훨씬 늦어질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우리는 관세 폭탄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가겠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미국의 국민적 지지율, 관세 폭탄에 대한 지지율은 압도적입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코노미스트 한 사람으로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고용 줄 거고 물가 오를 거고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럼 트럼프도 감내하지 못하는 그런 못하죠.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과 세계가 다 같이 침체기에 갈 수 있는 예.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이 바로 그런 부작용들이 현실화되면서 관세 정책을 포기하는 순간이 오긴 올 텐데 예. 그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 버티느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의 김대호 소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합시다.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 누굽니까? 어떤 우리가 한미 간의 그 관세 협상이 뭐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한 것 같아요. 선방하고 그래서 그 이제 그 주역들, 그 협상의 주역들 구윤철 경제부총리, 예, 그리고 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우리 관료들, 협상단. 협상단들, 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런 사람들의 어떤 역할이 컸다. 저는 그래서 일단 긍정 평가에서 일단 그렇게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전 존재감 극대화 차원에서 여당에서 정청래라면 야당에서는 안철수를 꼽아봤습니다.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당 해체 그 입 다물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내부에서를 향해서는 또 이러다가 우리 국힘당 좀비정당 된다. 이게 뭐 통진당꼴 된다라고 또 예. 안팎으로 막 공격을 가하는 존재감이 상당히 뚜렷해서 예. 안철수 꼽고 네. 정청래 뭐 대표는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떴지 대표 때문에. 됐으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이 뭐 입 바른 소리 좀 맞는 말 많이 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이빨은 말도 많이 나는데 방향성이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이따 핫한 말에도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이따가 하죠, 그건. 이따고요. 요즘 방향이 좀 그렇습니다. 예.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최창렬 교수. 저는 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됐죠? 구속됐어요.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 단전 단수 자신이 지시한 적 없다고 그랬는데 그 사실 CCTV에 그게 고소에 찍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게 상당히 위증 혐의도 있고 해서 어쨌든 구속이 됐어요. 근데 이제 소환된다는 건 조사 이제 받으러 나간다는 거. 또 한 명이 저기 누굽니까? 저기 이상민 장관 전 장관 합니다. 예. 두 명은 그렇고 예. 예. 이 구속이 진짜 집행되고 뭐 단전 단수 처음에는 뭐 그건 뭐 보지도 못했다. 네, 멀리서 그렇습니다. 봤다. 뭐 네. 이러다가 결국은 지시한 게 드러나고 이러는 걸 보면 네. 뭐 그 당시 국무위원들의 분위기가 네. 그냥 짐작컨대가 사실상 이게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나 계엄하겠어 그러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거 할 거 되겠습니까? 네. 라고 하다가 할 거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죠. 뭐 다 이랬던 것 아닌가 싶어요. 상당히 적극 동조한 것 같아요. 사실 글쎄요. 나중에 이제 봐야지 수사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전혀 말리거나 이랬다고 얘기했던 거 한덕수 전 총리의 말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 저는 처음에는 말렸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당황해서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대통령이 하겠다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그냥 우리도 그렇게 가면 지시받은 사항 다 이행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국무회의도
선별적으로 연락한 것 같고 말이죠. 좀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은 연락을 이미 일부러 안 했는 그런 정황도 보이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수사당이 진행됐어야 되고 아마 이제 그 서막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예. 아니 이건 될 리가 없습니다. 군인들도 명령 잘 안 따를 겁니다. 어떻게 시민들한테 총을 쏩니까? 나는 그 지시 따를 수 없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계엄이라는 게 워낙 뭐 상식 밖의 일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드러나고 예, 있어요. 예. 최진 원장 금주의 진인물은요. 그동안 계속 끊임없이 져왔던 인물인데요. 이번에 한 번 더 확실하게 진 인물입니다. 8월 1일 서울구치소 소개 윤석열. 예, 네. 속옷 버티기. 네. 로 정말 뭐 조폭 소리도 듣고 아유. 또 이 국격 민망해요, 민망해. 실추하고 민방하고 참담한. 왜 그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끊임없이 멘탈리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상황 뭐 우파를 향한 뭐 결집소 선동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그분의 일단 멘탈이 상당히 심하게 흔들린 아이고, 참.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합리적인 우리 인과관계, 논리관계로는 설명이 잘 안 돼. 안 되죠. 안 돼요. 아니 그냥 가서 네. 시원하게 냉방 들어오는 검찰 사무실에 가서 난 묵비권 행사할 테니 묻고 싶은 건 다 물어라. 물어라. 그러면 될것 밤늦게까지 여기 있겠다. 그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요. 참. 근데 한간에 언론에 나왔던 대로 만약에 그 술을 그렇게 매일 그렇게 독한 술을 마셨다면요, 좀 그 뇌세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건 뭐 이미 다 글로 나와 있던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저희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보면. 그렇게 멘탈리티 심리의 극도의 불안정, 그러니까 행동 조절 장애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보니까 보수적 내 사람이. 그게 아니고서야 이거는 뭐 이런 망가짐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그쪽 그 변호인들이나 이런 사람 주장이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원래 그 구치소 안에서 그렇게 이 수위를 벗고 원래 계속 있었던 적이 많았었다. 뭐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특검팀이 도착하기 전에는 입고 있다가 도착하니까 벗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 또 이렇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근데 그런 걸 법무부나 특검팀에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있나요? 그리고 이 특검 간 다음에 다시 옷을 입고 변호인 접견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부나 특검에서 이런 것까지 거짓말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거기도 교도소 규정이 보통 하늘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예. 그렇다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 특검 쪽에서 설명회를 보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정상으로 얘기하다 갑자기 옷을 확 벗고 들어놓고 이런 정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구체적 정황을 소개한 거에 대해서 또 맞대응을 하면서 이것도 또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이때 법적 조치하겠다는 건데 정말 민망하다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런 해프닝이 가끔 있었으면은 믿겠는데 하도 많았기 때문에. 아이고. 그나저나 특검팀은 이제 그날은 되돌아가면서 다음번에 올 때는 물리력을 동원하겠다라고 예고까지 하고 온 상태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휴일이니까 내일이나 모레 이제 가서 뭐 일각에서는 뭐 담요로 둘둘 말아서 끌고 오면 된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또 사실 특검이 그렇게 굳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고 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일각에서는 분명히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법집행죄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형집행죄, 형집행법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이거 완전하게 그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담요로 둘둘 말아온다 이런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불가능하냐면 거기 규정이 쭉 있어요. 그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기이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거나 뭐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이럴 때만 형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물리력을 다음에 동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공권력은 진짜 엄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완강하게 버틸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억지로 끌고 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상당히 법의 형평성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글쎄 이런 시각이 이후 또 있어요. 정치인들 같은 물론이죠. 경우는 다 버티는 거죠. 그럼 그때는 왜 나와도 나는 강직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방법론 중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접견실 일반 접견실이 아니라 검사들이 이제 조사하는데 특별 접견실인데 거기 여기서 하루 종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많으면 몇십 명씩 와서 아주 거기는 일반 접견실하고 달라서 냉방 시설을 빵빵하게 들어주는 겁니다. 여기 하루 종일 있다 교도소 돌아가는 건데 여기서 돌아갈 때라든지 여기 있을 때라든지 얼마든지 갑자기 긴급하게 체포할 수 있습니다. 맘만 먹은 방법이. 근데 저는 이번에 직접 그 구치소하는 방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국민들에게 한번 보여준다. 이 대통령이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 한번 특검 차원에서 한번 뭐 테스트 해본다고 할까? 저는 한번 1차 시도를 해봤다고 봅니다. 또 2차는 뭐 담요하고 그 커튼을 둘둘 말아서 뭐 와야 된다라는 정책 용어처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몇 맘만 먹으면 몇 명만 투입하면 네, 강제군 할 수 있다고 뭐 봅니다. 수갑을 채우거나 하면 그렇죠. 뭐 예, 저항을 할 수 막을 있다고 수 있으니까. 그 체포영장이라는 건 바로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거거든요. 예, 법원에서 예. 강제로 끌고 와라. 그게 이제 일반 강제 집행인 건데 그거를 아주 디테일한 수준에 가서 이제 그야말로 옷을 벗는다든지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냐는 별개의 법률적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게 있는 그대로의 어떤 현실적인 법. 그래서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이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돼가지고 뭐 옷을 벗고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돼요 거의 다. 그럼요. 되는 겁니다. 안 그거 되는 다 경우가 해야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게 나오고 아마 그런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형 집행법 같은 게 있는 거를. 윤석열 변호인 쪽 말이 해명이 이제 거짓말의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옷을 벗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철창을 잡고 버틴다든지 벽에 뒤에 있다든지 뭐 이런 모르겠는데 발랑 들어 누웠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이 최악의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어서 오히려 완전히 극렬하게 저항했다, 몸부림쳤다 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멘탈이 극도로 해체된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방치할 경우는 이후 많은 문제가 생기다 그래서 좀 특검에서 정교하게 알겠어요. 네, 이렇게 준비된 강제 집행을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준 원장이 얘기하듯이 지난번 간 거는 그냥 한번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차원이었다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은 정말 그 경험 많은 수사관들이나 이런 네, 사람들을 몇 사람 그렇습니다. 잘 동원해서 예. 뭐 큰 물리적 어떤 그 저거 없이 체포를 집행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사실은 아름다운 할수 있다고 모습이죠. 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체포영장이라는 게 있는 거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까지 버티면 뭐 굳이 끌고 가봐야 묵비권 할 텐데 뭐 이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런 말씀도 많이들 해요. 근데 하는데 그런 생각도 예. 한편이 있었는데 예. 방금 최준 원장 얘기를 들으니까 뭐 큰 충돌 없이 끌고 갈 수 있다면 일단 끌고 가는 게 맞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이제 이제 보수 측의 얘기는 국민의힘의 사람들 얘기는 그러면 뭐 어차피 가봐야 묵비권 행사할 텐데 어차피 결과는 똑같지 않느냐 실익이 없으니 현장 조사하는 게 어떠냐 가서 그런 얘기도 나오긴 나와요. 예, 예. 근데 그것도 뭐 논리적으로는 일리가 있긴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이게 이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이 특검 측의 신경전이에요. 이거 완전히 기싸움이 되고 말았어요. 이건 사실 네. 기싸움을 할 계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국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특검으로서 가서 현장 조사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조사를 받게 해야 되는 거. 또 하나 이게 왜 이렇게 집착하냐면은 집착이라기보다도 이게 내란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특검이에요. 그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가 이게 전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가 돼야지 성립할 수 있어요. 이건 알선 수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조사 없어도 증거나 진술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진술이 그냥 기소하면 돼요. 네. 이게 약간 다르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법률적으로도 반드시 조사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볼 때 다음에 물리력을 어떻게든 계속 지금 아까 말씀처럼 현재 형집행법에 의하면 만만치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나 여러 가지 좀 거기 미비된 규정을 보완한다면 그래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예.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말이죠. 서울 검찰 출두를 거부하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경남으로 예.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상당히 고민했죠. 김영삼 전무부 입장에서는 고민하다가 결국 수사관들을 급파해서 밤에 잠자는 전두환은 서울로 압송을 했단 말입니다. 맞아요. 예. 이때 이건 좀 그래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강성 우파 측에서 이를테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급판하지 않고 방치를 했다면 이건 훨씬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알겠습니다.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네. 아무튼 주초에 뭐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큰 불상사 없이 체포가 집행되고 일단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사를 마치고 그래서 뭐 추가적인 기소나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기를 일단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1시 30분 좀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김민희 씨. 네, 오늘 정체는 오후 4시를 전후로 최대를 보이겠고 규경 정체는 자정을 가까이에서야 모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낙동분기점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이후로는 충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정체고요. 반대 창원 쪽으로도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정체는 모두 30km 구간인데요. 먼저 진부에서 진부 2터널 사이와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부근, 더 가서는 횡성휴게소에서 새말 사이로 정체되고 경기권에 진입해서는 여주휴게소 일대와 더 가서는 양재에서 양지터널 부근, 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모두 5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양양분기점 부근을 시작으로 서양양에서 인제 양양터널 사이와 인제에서 상남 6터널 부근, 다시 내촌 일대로 정체고요. 동홍천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이후로도 북방 2터널에서 북방 1터널 사이와 강촌에서 마곡터널, 또 설악에서 화도분기점 사이와 덕소 3패에서 강일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합니다. 자, 굶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안철수 의원 말인데요. 지금 당권 주자인데 국민의힘의 한독수 전 총리가 탄핵이 되지 않았으면 탄핵을 안 시켰으면 관세를 일본보다 낮출 수 있었다. 예. 이 안철수 의원의 평소의 말하고 너무 이해가 좀 안 가요. 이게 말 자체도 틀린 말이라고 저는 보고 이걸 왜 당권 주자로서 이제 전당대회 강성 지지자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이없는 말이에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말 같아요. 이건 지지자들 의식해서 이제 전당대 의식해서 한 말인데 이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도 지금 찬탄 반탄 구도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러면 반탄 세력과 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엉뚱한 얘기거든요. 갑자기 한도수 전 총리의 그 탄핵을 얘기를 하고 엉뚱하게 관세를 여기다 결부시킨다는 거. 네. 이거 안철수 의원의 평소의 태도보다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진 원장 굶주의 한마디. 예,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 한 말 더 하지 않았어요. 멘토란 사람 있잖아요. 심평 변호사. 그 양반이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고 했던 상황을 빗대서 뭐라고 얘기냐면 6.25 때 공산군이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그 극우 친윤파들의 전형적인 인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자 딱 맞장구를 듯이 바로 이제 변호사였던 그 김계리 그 구치소 내부 상황을 밖에 알리는 건 국민이 알 권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건 국민이 몰라야 될 권리인지 도무지 이분들의 인식이라든지 예, 이게 이 상황 파악 능력이라는 거는 거의 이게 상실한 것 같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요. 윤심 주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친윤 사람들의 저는 인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된 거 뭐 그냥 예상했던 바죠.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는 박찬대 의원 쪽을 많이 전망들 했어요. 사실 명심이 그쪽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그랬는데 이제 분위기가 진행이 되면서 역시 강성당원들의 그 힘이 센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그 이제 경선 룰 자체가 강성당원이 이제 55% 권리당원들이 그렇고 하다 보니까 뭐 일찍이 초반부터 정청래 의원의 우세로 갔던 거고 2번은 없었던 겁니다. 네. 결국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치고 나갔을까?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해한데 저는 뭐 이 민주당의 당심하고 정청래 스타일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최근 들어서 보면 국민의힘이 거의 뭐 대선에도 패배하고 4분 5일 그래서 상당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갈 줄 알았는데 네.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에서 강력히 공격형으로 막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항상 스마일 같은 박찬대보다는 그래도 인상 쓰는 트레이드 마크인 정청래가 오히려 이 공격 대 공격으로 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건데 저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하나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명심 이재명의 복심이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긴가민가 끝까지 기대했는데 결국 없었단 말입니다. 지난번 국민의힘 한번 봐보십시오. 그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무지막지하게 작동을 해서 뭐 다 이준석이니 뭐 안철수니 주저앉히고 쫓겨냈던 생생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명심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그리고 정청래 그리고 박찬대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제대로 순조롭게 풀렸다라는 점. 이 점은 상당히 저는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최진 원장처럼 명심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명심이 뭐 아주 강하게는 아니지만 현역 의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현역 의원들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이겼단 말이에요. 네. 대의원 투표에서만 유일하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명심이 은연중 작동했으나 명심을 당원심이 이긴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상당히 함정인 얘기 같아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에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누구도 그런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됐으면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대통령의 속마음을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대의원에서 앞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심이 전체가 물론 당심이죠. 대의원도 당심이긴 한데 역시 권리당원들은 상당히 그 강성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들하고 그러니까요.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가 문제예요. 이제 앞으로 정청래 의원이 됐는데 정 의원의 발언이 전당대회 때는 발언이 굉장히 셌잖아요. 셌죠.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협치보다. 그래서 저 얘기가 정치적 수사일 것이다. 전당대회 용의이고. 근데 선출되고 나서도 굉장히 발언이 못지않게 세요. 맞아요. 지금 내란 전쟁 중이다.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기간 중에 발언보다 더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최진 원장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적으로 하니까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또 한편은 민생, 관세 협상, 안보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근데 이건 사실 트랙이 다른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검찰, 언론개혁, 사법개혁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민생과 직접 연관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근데 너무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와 정부 당정 관계를 잘 원활히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당이 이렇게 간다면은 정부로서는 좀 불편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잘 조율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게 지금 명심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완해서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건 정청래 의원도 과도하게 무슨 위헌정당 심판 청구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유리하겠습니까? 뭐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에 그 국민의힘이 적극 가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드러난다면 그러면 국민 여론에서 이 해산 청구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텐데
그런 상황이 오면 대표로서 현명히 판단하겠다. 그런 이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단서를 달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볼 때는 지금 이제 대표 선출되지 당장 밀어붙이지는 않죠. 당연히 않을 것이고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이 두 가지의 트랙을 투 트랙을 잘 균형을 맞춰야 될 거예요. 개혁이라는 측면과 당장 민생 통합. 왜냐하면 왜 이게 문제냐면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제 전대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양쪽이 다 상대방이 강하니까 우리도 강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거잖아요. 이게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우려하는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거든요. 전형적입니다. 전형적인 거예요. 이거 완전. 그러니까 이쪽에 정치권이 그럼 우리는 김문수 예를 든단 말이죠. 맞아요. 앞으로 예측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간다면 이게 정치 양극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통합 협착은 완전히 별개로 가는 거고요. 예. 그게 참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이제 대통령이 너무 세게 나가면 당 대표 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는 지금 이제 반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정책 있죠. 대표가 나가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속도 조절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한 2달 남짓 이재명 대통령 보면 상당히 그런 그 속도 조절 뭐 이런 걸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본인 스스로를 투사형 지도자다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야 관계가 상당히 좀 험악하고 예. 강대강으로 갈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그렇게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여야가 격돌하고 세게 붙을 때 국민들 특히 중도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찬대보다 정청래 훨씬 강하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오히려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우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의 소급 파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반탄파가 당권을 지금 쥐려고 하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무슨 뭐 전환길인 김계린 이런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아사리판의 국민의힘 상황이 지속되는 한 예. 어떻게 보면 강성 당 대표의 속도전이나 강공 드라이브가 오히려 먹힐 수가 있고 말하자면은 중도층 이달보다는 오히려 더 현 시점에서 얻는 게 더 많다고 보는 거죠. 당심이라든지 근데 이제 지지라든지.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그게 다 국민의힘이 자초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자초하는 바로 거고. 그 말씀이죠, 제가. 지금 그 말씀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 최근이라 2, 3일 전인데 그 뭐 자유우파 연합 토론회 명칭이 그래요. 명칭. 예, 예. 그 전환길 씨가 이른바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장동희 의원이 거기 이제 출연했죠. 출연하고 예. 거기 보니까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극우 유튜버로 불리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 만약에 당시 당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 면회 거냐 이게 면회 가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예. 근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지금 윤 전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아라. 소모적이다. 자해행위다.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 사람 얘기 그만해라. 이제 근데 그러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하고 있어요. 당권주가 거기 가서 그 대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명분이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강성으로 가면은 그래야 국민의힘 또 나름대로 그래야 자신들 친윤이 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한국 정치의 가장 약한 고리가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강성 대 강성. 뭐 예를 들어 방금 표현하신 대로 정청래 당대표, 김문수 당대표가 되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때 이재명하고 양쪽으로 이제 치달았잖아요. 똑같아요. 이제 시즌 2가 투예요, 그대로 투예요.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저도- 되면 또 게다가 이제 민주당 의석수가 많으니까 당장 뭐 내일부터 방송 3법, 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네. 이런 거 이제 통과시키겠다 통과시키죠. 그러면 일단은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의석수가 여기 180이 넘어가면은 하루 만에 끝내버린다는 끝내고 5분에 거예요. 3 넘으면 끝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또 그쪽은 이제 막 장외투쟁으로 나갈 정하겠죠. 거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계속 그 일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예, 눈에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워낙 그런 그 기시감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끊어야 돼요. 네. 근데 끊을 방법이 안 없어요. 보여요. 그래서 근데 시즌 2인데 국민들 특히 이제 중도층이 바라볼 때 시즌 2의 국민의 모습은 엊그제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 선봉했었던 김문수가 당 대표 돼도 막 싸운단 말입니다. 이 모습하고 저도 강성이 정치했는데 대표가 내세운 명분이 이를테면 뭐 검찰의 사법부의 언론 개혁을 내세우는데 저는 이제 명분 면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여론조사에 보면 민심이 검찰의 사법 개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등하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명분 면에서 상당히 개혁 대 수구의 이런 대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가는 게 우려는 되지만 네. 일단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진보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법안 처리 뭐 검찰 기소청으로 바꾸는 거 이런 거 다 할 거예요. 이거 이루어질 하겠죠. 가능성이 예. 높아요. 그런데 우리 정치에서는 그냥 계속 갈등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누가 유리할 거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유리하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명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래서 지금 정치가 합의를 못 해내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밀어붙이고. 그래서 이 정치의 기능이 상실됐다라는 게 일반적인 진단인데 그게 되풀이되는 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어느 한쪽이 우세하겠죠. 그거 지금 나누는 말씀이 꼭 윤석열 정부 지금 초기에 나눴던 대화 같은 비슷해요. 똑같아요. 비슷한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요. 지금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끊는 방법이 결국 이제 이 김문수 대표가 많이 된다. 이거 뭐 너무 예단한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구도가 또 그렇게 잡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만.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겁니다. 아마 지금 거의 한 자릿수로 갈 수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한 자릿수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탄핵되고 이럴 때. 그렇게 되면 이미 국민의힘이 아무리 친윤 이른바 구주류들이 이렇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리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 하도 그게 한계가 있다. 뭐 그때가 그게 끊을 수 있는 고리가 되지 않을까. 참. 제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상당히 비판을 하면서 내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집권 초기에는 싫든 좋든 간에 윤석열이 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 사치든 부치든 간에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야당에도 낫다라는 얘기를 거듭 반복적으로 했죠. 예.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되돌려도 주시고 지금 이재명 시간에는 잘하든 못하든 간에 되돌려 줘 봐야 지금 뭐 김문수, 장동혁 이런 분이 만약 당 대표가 되면 그 말이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최 위원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뭔가 국민의힘에서 이게 바뀔 수 있다. 정신을 쉽게 말해 정신 차릴 거다. 제가 정신 못 차릴 거다 그랬잖아요. 정신 못 차린다니까요. 제 두고 보세요 아마.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데 쉽지 않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그 국민의힘에 되돌려준 데는 상당히 한계를 겪고 국민이나 중도층에 세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다 이쪽에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쪽은 또 명무생인 거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이쪽이. 국민이 또 명분이 생겼어요. 봐라 저렇게 우리를 탄압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강성으로 갑시다. 이게 또 맥힐 거라고요. 국민의힘이. 저는 지금 국민의힘 당권 과정에서 하나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김문수와 장동혁의 대결. 그러니까 김문수 둘 다 강성 우파인데 최근 들어 장동혁이 더 강성 초강성 우파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뭐 아까 전환길 가서 뭐 면접도 하고 그다음에 통일거든 모든 걸 다 같이 함께 하면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참 지금의 국민의힘의 당원들 당심은 과거에 정말 보지 못했던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당심이 그러니까 그 벌써 오래전 옛날 얘기가 돼버렸지만 이준석 당대표 만들 때 당원 분포와 상당히 변화가 있나 봐요. 변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계엄과 탄핵 사태 거치면서 상당 뭐 탈당도 좀 한 것 같고. 탈당도 하고 또 새로운 세력이 입당도 한 것 같고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저기 전환길 씨가 얘기했던 10만 입당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한데 그때 당원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10만 당원 입당설이 여러 개 나왔어요. 이를테면 전광훈이가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당원들 신도들 몽땅 넣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통일교도 10만 당원들 넣었다는 얘기 신천지 넣었다는 얘기. 근데 이런 얘기들이 정확하는 모르지만 근거가 좀 있다. 그쪽에서 상당히 여기저기서 흘러 들어와서 이게 잡탕이 돼서 상당히 극우 우파 연합 좋게 말하면 연합 비슷한 당원들이 꽤 많이 흘러 들어왔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TK 당원들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반대로 뭐 한동훈이나 이런 분들이 그 당원에 많이 가입해야 합니다라고 한 거는 별로 먹히지 않고 지도부가 지금 뭐 전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저 당에 내가 들어가서 저 당을 받고 아이 귀찮아 뭐 이런 인식이 돼버린 것 같다는 거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제 중도층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도가 10몇 프로만 나오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 거고 게다가 이게 지금 이 구조가 이 경선 룰이 여기 또 8대입니다. 예비 경선은 5대 5인데 본선은 8대이거든요. 당신 당원이 8이에요. 8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무수나 장동혁 후보 중에서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하나 더 관전 포인트가 한동훈 역할인데 본인이 일단 국민의힘의 당권에 불출마한 건 좋다. 좋습니다. 근데 그 이후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출마가 뒷소리 물러서 침묵 지키고
뒷짐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을 다니며 당원 배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별로 안 보이죠. 아니면은 반윤 운동이라든지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반윤의 특정 주자를 본인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든지 아니면 반윤 주자들이 단위로 하는데 뭔가 역할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뒷선에 물러서 있다가 이거는 좀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다라는 보는 거죠. 22일이니까 오늘 이제 3일이니까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두고 봐야죠, 뭐 그거야. 예. 근데 어떻게든 역할을 해야 돼요. 이대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령 질때지더라도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이른바 극우 세력이 판치게 만들면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당이 완전히 뭐 추락으로 하고 옛날에 이제 복귀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반윤 어떤 당내 개혁파의 선봉인 한동훈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철수와 조경태, 한동훈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반윤의 당내 개혁파의 3인방인데 끝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갈지. 아니죠. 뭐 단일 대우를 만들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럼요. 네,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시간이 많이 않습니다만. 있으니까. 일단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단일화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글쎄요. 뭐 또 연쇄적으로 만났잖아요 서로가. 예. 뭐 게다가 뭐 오세훈 이런 시장까지도 다 이렇게 만났었으니까 연대를 하긴 할 텐데 어쨌든 연대가 이루어지긴 할 거예요. 이 강성이 워낙 센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두 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노란봉투법 또 상법 추가 개정 방송 3법 이런 거 당장 바로 통과시키는 게 좋다고 보세요?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상법이나 이제 방송법보다 아마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하려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다 같이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노란봉투법 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 맞다고 보냐면 여러 가지 업계에서 재계에서 걱정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마치 그 이제 전혀 그 기업이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불법 쟁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 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단지 이제 그 쟁의 행위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의 징계적 손해배상 못하게 하는 그런 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거는 또 불법 파업을 줄여놓은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말이죠.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면 넓히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대상 자체가 줄어드는 없어지는 거죠. 건데 이걸 너무 과도한 쪽으로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언론 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 지식을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이 마치 기업이 완전히 옥죄고 기업을 옥죄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이게 ILO라든지 국제노동기구라든지 대법원 판례도 부합한 게 많아요. 이 법안 개정에 그래서 저는 비판이 있지만 이것도 항상 있는 비판들이에요. 너무 재계나 업계가 간단히 뭐 또 요약하기가 어렵긴 합니다만 이게 기업 쪽의 주장은 사사건건 파업할 거다라고 하는 주장인 거고 그렇죠. 노동계 쪽의 주장은 국제 기준에 맞추어서 아니 대규모 정리해고도 파업의 대상이 안 되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국제 기준에 맞춘 파업권의 확대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기업 활동에 뭐 맨날 상시적 파업으로 이게 기업 경제가 망가질 거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자기도 손해인데 그게 제가 볼 땐 기우인 거고 그것도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안이 통과돼도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법안이 통과되고 6개월인가의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통과시키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예. 최준 원장. 저는 뭐 이 부분에 대단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럼 몇 년-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오래됐죠, 법인데 윤석열 정부가 집권 여당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거 야당과 절충이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벼르고 별렸던 추진해왔던 법안인데 마침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매듭을 지어라. 예, 이거 알겠습니다. 통과시키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 거지 현실. 그래요. 뭐 하겠다고 공약했던 것들을 일단 매듭을 짓고 해야죠. 변화된 현실에서 그때 또 새로운 보자 정치 그러면. 예. 이걸 이제 한번 기대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우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8월 9일 토요일 또 8월 10일 일요일 이틀 동안 낮 12시 10분부터 1시까지 진행되는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부 시간에서는요. 광복 8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고려인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제가 나레이션을 할 거니까 제 목소리는 계속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특집 다큐멘터리 고려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기대해 주시고 저는 시사본부로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의 꿈 함께 듣죠. 안녕히 계십시오.